버리러 오셨나요? 아니면 전부 잃고 밀려나신 건가요? 비릿한 흙내음이 섞인 빗줄기가 온몸을 난도질하던 그 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성벽 위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절벽 끝에 휠체어조차 빼앗긴 채 버려졌습니다. 국내 최대 기업 선후 그룹의 황태자이자 한때 모든 빛을 독점했던 남자 강진. 하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감각이 죽어버린 두 다리와 믿었던 이들에게 난도질 당해 진흙탕을 기어야만 하는 비참한 영혼뿐입니다. 모든 것을 쥐고 태어났으나 이제는 자기 이름 하나 지탱할 힘조차 없는 남자. 그가 절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를 심연에 던지려던 바로 그 찰나 숲의 안개를 닮은 여자 수아가 그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여긴 죽음조차 당신을 거부하는 곳이에요. 당신의 슬픔이 아직 이 숲의 걸음이 되지 못했으니까. 그녀의 기묘한 선언과 함께 상식이 무너지고 시간이 멈춰버린 죽음이 금지된 숲에서의 처절한 기적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 남자는 자신을 짓밟은 가문의 추악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시공간을 초월한 이 애절한 구원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벼랑 끝에서 시작된 기적, 그리고 그보다 더 눈부신 복수의 기록. 지금부터 강진과 수아의 대서사시, 죽음이 금지된 벼랑 끝, 당신을 만나기 위해 나는 다리를 잃었다 그 서막을 올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절벽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따뜻한 위로와 함께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의 세상은 한 장의 사진과 한 알의 알약으로 무너졌다. 쏟아지는 폭우는 자비가 없었다. 600만 원짜리 맞춤 수트는 이미 진흙탕에 절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제작했다는 수제 구두는 절벽 아래 어디론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내게 가장 끔찍한 것은 비릿한 흙냄새와 섞여 코끝을 찌르는 철분 냄새, 그리고 감각이 사라진 나의 두 다리였다. 형,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하지 그랬어. 아버지가 형만 믿고 계실 때 조용히 물러났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거 아냐. 빗줄기 사이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서늘할 정도로 다정했다. 내 친동생, 아니 나를 형이라 부르던 괴물 강준이었다. 그는 우산을 받쳐든 채 깨끗한 구두 끝으로 내 손가락을 지그시 짓밟았다. 고통이 느껴져야 마땅한데 전신이 마비된 듯 감각이 무디다. 아니, 어쩌면 마음이 먼저 난도질 당해 몸의 고통을 잊은 것일지도 몰랐다. 비자금 횡령. 거기다 도주 중 사고로 인한 하반신 마비라니. 이보다 완벽한 서사가 어디 있어? 선우 그룹의 황태자가 한순간에 타락한 약쟁이 병신이 되다니. 주가 좀 떨어지겠지만 내가 금방 회복시킬 테니까 걱정 마. 강준의 뒤로 어둠 속에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나의 계모 오 여사였다. 그녀는 한 번도 나를 향해 웃어준 적이 없었지만 오늘만은 달랐다. 빗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녀의 붉은 입술이 비릿한 호선을 그리며 올라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었다. 드디어 내 엄마 곁으로 가는구나. 준아, 마무리해라. 곧 경찰들이 들이닥칠 시간이야. 오 여사의 차가운 명령과 함께 강준이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냈다. 휠체어도 없이 진흙바닥을 기던 나는 힘없이 굴러 절벽 끝에 걸렸다. 멀리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보였다. 저 불빛 중 절반은 우리 선우 그룹의 것이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구고 지키려 했던 나의 왕국.
하지만 이제 그 빛들은 나를 비웃는 차가운 별처럼 느껴졌다. 아버지, 당신이 믿었던 사람들의 진실이 이겁니다. 나는 차마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삼켰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을 만큼 목이 메어왔다. 배신감은 칼날이 되어 심장을 헤집었고 억울함은 독이 되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강준이 내 가슴팍을 구두로 밀어냈다. 잘 가, 형. 다음 생엔 우리 집게로라도 태어나지 마. 귀찮으니까. 그의 마지막 말과 함께 나의 몸이 허공으로 떴다. 중력은 무자비했다. 추락하는 짧은 찰나, 내 인생의 모든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의 장례식, 처음으로 회장실에 발을 들였던 날,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 어떤 화염 속의 잔상들. 만약 신이 있다면 나는 감기지 않는 눈으로 어두운 하늘을 쏘아보았다. 만약 기적이라는 게 단 한 번이라도 존재한다면 나를 배신한 저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달라고 빌지 않겠다. 그저 이 고통스러운 생을 단 한순간이라도 진짜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짓밟은 저들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을 온전히 불러줄 누군가를 단 한 번만이라도 마주하게 해달라고. 추락의 끝은 보이지 않는 심연이었다. 차가운 공기가 고막을 찢을 듯 스쳐 지나갔고 이윽고 거대한 어둠이 나를 집어삼켰다. 쿵! 짧고 묵직한 충격과 함께 의식이 전멸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 뼈가 으스러지고 장기가 터지는 고통이 찾아와야 하는데 코끝에 닿는 것은 비릿한 피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진하고 아찔할 정도로 달콤한 꽃향기였다. 아직은 안 돼요. 귓가에 들려온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맑았고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부드러웠다. 당신은 죽고 싶겠지만 이 숲은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거거든요.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쏟아지던 폭우는 간대였고 눈부실 정도로 푸른 이끼 위로 부드러운 안개가 일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개 너머로 하얀 소매를 걷어붙인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한 여자의 눈동자가 보였다.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자 내 생애 가장 처절한 구원의 시작이었다. 꽃향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다. 달콤하다 못해 아찔한 그 향취는 죽음의 냄새와는 거리가 멀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지독한 정적이었다. 방금까지 귓가를 때리던 폭우 소리도 나를 조롱하던 강준의 웃음소리도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떨리는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하늘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맑은 비취색이었고 고개를 돌리자 형광빛을 띠는 푸른 이끼들이 융단처럼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꿈속에서나 나올 법한 여자가 서 있었다. 정신이 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한 얼음물처럼 내 머릿속을 훑고 지나갔다. 나는 대답 대신 내 몸을 살폈다. 부러졌어야 할 뼈들은 멀쩡했고 찢겨나갔어야 할 살점은 흉터 하나 없이 매끄러웠다. 오직 흙탕물에 젖은 수투만이 내가 벼랑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 사후세계인가?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여자는 무심한 눈길로 나를 내려다보며 짧게 답했다. 사후세계였다면 당신은 훨씬 편안했을 거예요. 여긴 영혼의 틈이라 불리는 숲이죠.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영혼의 틈?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에 헛구역질이 났다. 나는 본능적으로 일어나려 했지만 이내 절망적인 현실을 깨달았다. 상처는 나았을지언정 감각을 잃은 두 다리는 여전히 내 몸에 매달린 죽은 고기 덩어리에 불과했다. 나는 다시 진흙 바닥으로 처박혔다. 젠장, 왜 날 살려둔 거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나는 바닥에 떨어진 날카로운 돌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내 손목을 그었다. 선홍빛 피가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공포가 밀려오기도 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상처 주위로 은은한 꽃향기가 감돌더니 벌어진 살점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붓기 시작한 것이다. 단 3초, 피는 멈췄고 흉터는 사라졌다. 나는 멍하니 내 손목을 바라보았다. 방금 분명히 동맥을 끊으려 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목은 깨끗했다. 말했잖아요. 여기선 죽음이 금지되어 있다고. 여자가 천천히 다가와 내 곁에 쪼그려 앉았다. 그녀의 눈동자엔 연민도 경멸도 없었다. 그저 거대한 자연이 미물을 바라보는 듯한 무색의 시선이었다. 당신이 100번을 자결해도 결과는 같아요. 이 숲은 당신이 가져온 슬픔을 먹고 자라거든요. 당신이 죽으면 숲의 영양분이 사라지니까 숲이 당신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나는 미친 사람처럼 다시 돌을 휘둘렀다. 목을 긋고 가슴을 찌르고 심지어는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찔한 꽃향기가 내 감각을 마비시켰고 몸은 순식간에 복구되었다. 고통은 선명한데 죽음은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 같았다. 지독한 형벌이었다. 나를 배신한 자들은 화려한 도심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텐데 피해자인 나는 이 기괴한 낙원에 갇혀 죽지도 못하고 있었다. 한참을 미친 짓을 반복하던 나는 결국 탈진해 바닥에 누웠다. 수아라고 불린 그 여자는 내가 광기를 부리는 내내 한 걸음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왜 나야? 내 물음에 그녀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표정을 변화시켰다. 슬픔인지 혹은 아주 오래된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표정이었다. 당신이 나를 불렀으니까요. 벼랑 끝에서 당신의 영혼이 비명을 질렀거든요. 진짜로 살게 해달라고.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추락하던 찰나 신이 있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온전히 불러줄 누군가를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던 고 간절한 소망. 그녀는 내 독백을 들은 것이었다. 나는 수아예요. 이 숲의 정원사죠. 그녀가 내민 손은 투명할 정도로 하였다. 나는 그 손을 잡는 대신 고개를 돌렸다. 재벌가의 황태자로 살며 배운 것은 누구도 믿지 않는 법이었다. 정원사? 아니, 당신도 그놈들이 보낸 감시자겠지. 나를 죽이지 않고 평생 고문하기 위해 만든 가상현실이거나. 내 비아냥의 수아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번쩍 들어 올렸다. 가냘픈 체구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나를 자신의 등에 업었다. 감시자든 정원사든 상관없어요. 분명한 건 당신은 이제 내 등에 업혀야만 숲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녀의 체온이 등에 닿는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던 심장이 기괴하게 요동쳤다. 휠체어 없이 누군가의 등에 업힌 기분은 묘했다. 수치심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였다. 그녀는 나를 업고 숲의 깊은 곳으로 걷기 시작했다. 주위의 나무들은 바람도 불지 않는데 마치 춤을 추듯 흔들렸고 이름 모를 새들이 우리 주위를 맴돌았다.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이 완전히 무너진 공간. 한참을 걷던 수아가 멈춰선 곳은 절벽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이었다. 그곳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내가 떨어졌던 그 지옥과는 달랐다. 구름 위로 솟은 이 숲은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요새이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옥이었다. 저 아래로 돌아가고 싶나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돌아가서 무엇을 한단 말인가?
마비된 다리로. 방법이 있긴 하죠. 하지만 대가가 커요. 수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꽉 쥐었다. 그게 뭐지? 복수할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어.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와 눈을 맞췄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당신이 잃어버린 다리는 사실 당신의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얻게 될 기적도 공짜가 아니죠. 이 숲에서 나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때 당신은 현실로 돌아갈 문을 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문을 여는 순간 당신은 이곳에서의 나를 영원히 잊게 될 거라는 걸.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랑? 벼랑 끝에서 만난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현실로 돌아가는 열쇠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그녀의 진지한 눈빛은 거짓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았다. 사랑 따위 나에겐 사치야. 하지만 문을 열 수만 있다면 연극이라도 해주지. 내 차가운 대꾸에도 수아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럴까요? 연극인지 진심인지 숲은 속일 수 없을 텐데. 그날 밤 나는 그녀의 오두막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현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거대한 달이 떠 있었다. 다리의 감각은 여전히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렸다. 그것은 공포일 수도 혹은 아주 위험한 기대일 수도 있었다. 나는 깨닫지 못했다. 내가 그녀를 만나기 위해 다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나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숲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기적 같은 만남이 장차 나를 얼마나 잔인한 슬픔 속으로 몰아넣을지도. 숲의 꽃향기가 더욱 짙어졌다. 죽음이 금지된 시간 속에서 나의 진짜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은 생각보다 좁고 가냘팠다. 내 가슴팍에 닿는 그녀의 어깨뼈가 마치 부러질 듯 위태로워 보여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목을 감싸쥐었던 팔에 힘을 뺐다. 재벌가 장남으로 태어나 평생 누군가를 도구로만 부려왔던 내게 누군가의 신체에 온전히 내 무게를 맡기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굴욕적이어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등에 엎여 숲의 안개 속을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수치심이 아니라 낯선 안도감이었다. 무거우면 말해. 내려달라고 할 테니까. 내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수아는 대답 대신 나를 한 번 더 추스려 업었다. 죽지도 못하는 숲에서 무거운 게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의 슬픔보다야 가볍겠죠. 그녀가 걷는 발걸음마다 푸른 이끼 위로 작은 꽃들이 피어났다가 사라졌다. 숲은 그녀의 감정에 반응하는 듯했다. 그녀가 조용히 숨을 내쉴 때마다 나무들은 길을 터주었고 사나운 가시덤불은 부드럽게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숲의 서쪽 끝 거대한 폭포가 은하수처럼 쏟아지는 거울 호수였다. 물결 하나 없이 잔잔한 호수면 위로 우리의 모습이 비쳤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등에 무기력하게 매달린 한 남자의 비참한 실루엣이 보였다. 여길 봐요. 당신이 보지 못했던 것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그녀가 나를 호숫가 바위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감각 없는 다리가 바닥에 닿는 느낌은 여전히 불쾌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호수 바닥에는 수만 개의 보석처럼 빛나는 것들이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물속으로 손을 뻗어 하나를 집어 올렸다. 그것은 보석이 아니었다. 아주 정교하게 가공된 금속 부품, 그리고 부식된 시계 태엽들이었다. 그리고 그 틈에서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물건을 발견했다. 낡은 은재 커프스링크.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S자 로고. 우리 선우그룹의 로고이자 아버지가 창립 기념으로 단 10명의 임원에게만 선물했던 한정판이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이건 우리 가문의 물건이야. 내 손이 떨렸다. 배신과 음모에 소굴인 선우그룹의 흔적이 왜 이 신비로운 숲, 그것도 죽음이 금지된 이 호수 바닥에 무덤처럼 쌓여 있는 것인가? 나는 수아를 쏘아보았다. 그녀는 호수를 바라보며 대답이 없었다. 대답해. 당신 정체가 뭐야? 이 숲은 내 가족들이 만든 감옥인가? 아니면 당신도 그들과 한패인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하지만 그녀의 손목을 잡는 순간 나는 소름 끼치는 감각을 느꼈다. 그녀의 피부는 따뜻했지만 그 너머의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인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아주 느리고 규칙적인 공명만이 전해지고 있었다. 수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내가 벼랑에서 떨어지던 그 밤의 어둠보다 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가문이라.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가 이룬 것들이 오직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믿나요? 무슨 소리야? 이 호수 아래 가라앉은 것들은 주인을 잃은 꿈들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빼앗고 짓밟고 죽여서 얻어낸 기술들의 잔해죠. 내 아버지는 그 중 하나였고요. 수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선우그룹의 눈부신 성장 뒤에 수많은 희생자가 있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그 희생자의 딸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다. 그럼 나를 구한 게 복수를 위해서인가? 내 다리를 이렇게 만들고 나를 이 숲에 가둬서 평생 고문하려고? 복수? 수아가 씁쓸하게 웃으며 내 뺨에 손을 갖다 댔다. 그녀의 손길은 차가운 밤 공기를 닮아 있었다. 복수라면 당신을 그냥 그 벼랑 아래서 죽게 내버려뒀겠죠. 당신은 죽음으로써 죄를 씻고 싶어 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이 잃어버린 그 다리가 사실은 무엇을 지키려다 부러진 것인지 기억해내길 원했으니까.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파편화된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붉은 화염,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를 안고 필사적으로 뛰던 어린 소년의 발걸음. 나는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다. 기억의 조각들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뇌를 휘저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얼굴은 안개에 가린 듯 선명해지지 않았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나를 수아가 다시 품에 안았다. 아직은 안 돼요. 너무 빨리 알면 숲이 당신을 삼켜버릴 테니까. 그녀의 품 안에서 나는 이상한 향기를 맡았다. 아찔한 꽃향기 너머로 느껴지는 아주 익숙하고도 그리운 냄새. 그것은 아주 오래전 내가 세상을 사랑했던 시절에 맡았던 집의 냄새였다. 나는 그녀의 옷자락을 꽉 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복수의 대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유일한 구원자여야 하는가. 혼란스러운 의식 속에서 나는 그녀의 가슴팍에 달린 작은 브로치를 보았다. 그것은 내가 숲에서 본 어떤 꽃과도 닮지 않은 불꽃처럼 붉은 수선화 모양의 장식이었다. 그 브로치를 보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여자는 나를 죽이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녀는 나보다 더 큰 지옥을 견디며 오직 나를 기다려온 사람이라는 것을. 수아, 당신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물음에 그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강진 씨. 당신이 10년 전
나를 위해 했던 일을 돌려주는 것뿐이죠. 그녀의 말과 함께 숲의 모든 꽃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마치 가장 슬픈 왕의 귀환을 환영하듯이 나는 그녀의 등에 다시 엎였다. 이제 그녀의 등은 아까보다 훨씬 더 무겁고 뜨겁게 느껴졌다. 그 위에는 우리 가문이 저지른 죄악과 그녀가 짊어진 1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얹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오두막으로 돌아가는 길, 내 다리 끝에 아주 미세한 진동이 느껴진 것 같았다. 그것은 마비가 풀리는 신호였을까? 아니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경고였을까? 숲의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가 마주할 진실의 민낯은 점점 더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내내 수아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등에 엎인 나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숲의 풍경이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거울 호수 바닥에서 건져 올린 은재 커프스링크는 내 손바닥 안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누군가의 목을 조르고 얻어낸 전리품이었고 그 누군가는 바로 내 앞에 있는 여자의 아버지였다. 내려줘요. 오두막 마당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그녀의 등에서 내려왔다. 감각 없는 다리가 바닥에 툭 떨어지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나는 기어서라도 그녀와 거리를 두고 싶었다. 나를 감싸고 있던 그 달콤한 꽃향기가 이제는 나를 비웃는 조롱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10년 전이라고 했지. 당신이 나를 위해 했던 일을 돌려주는 것뿐이라고. 나는 손에 쥔 커프스링크를 그녀를 향해 던졌다. 은색 금속이 풀밭 위로 힘없이 굴러떨어졌다. 그게 뭐야? 우리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를 죽였는데 당신은 왜 나를 살린 거야? 내가 불쌍해서? 아니면 죽음보다 더한 지옥을 맛보게 하려고 이 숲에 가둔 거야? 수아는 발치에 떨어진 커프스링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S자 로고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강진 씨, 당신은 선우그룹의 장남으로 살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나요? 당신이 누리는 그 화려한 성벽 아래 얼마나 많은 시체가 쌓여 있는지 의심했어. 그래서 늘 죄책감에 시달렸고 가문을 혐오했어. 하지만 당신이 그 희생자 중 하나일 줄은 몰랐다고. 나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마비된 다리 대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수아는 천천히 다가와 내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맑았지만 그 안에는 억겁의 세월 동안 사겨온 원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천재적인 엔지니어였어요. 선우그룹의 핵심 기술인 차세대 에너지셀은 사실 우리 아버지의 일생이 담긴 설계도였죠. 당신 아버지는 그 기술을 훔치기 위해 공장에 불을 질렀고 우리 아버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 감옥에서 죽게 했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담담해서 더 잔인했다. 그날 공장이 불타던 밤, 당신도 거기 있었잖아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억눌려 있던 기억의 댐이 무너졌다. 매캐한 연기, 시야를 가리는 붉은 불길, 그리고 울고 있는 어린 소녀. 나는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10살 남짓했던 소년이었던 나는 그 안에서 울고 있던 한 소녀를 발견했다. 소녀를 안고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천장에서 거대한 철골이 내려앉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소녀를 내 몸 아래로 감싸 안았다. 그때였다. 내 척추를 강하게 강타하던 그 묵직한 충격.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고 시야가 붉게 물들던 그 끔찍한 감각. 나는 멍하니 내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다리를 잃은 게 사고가 아니었어.
당신을 구하려다. 그래요. 당신은 나를 살리고 당신의 다리를 버렸죠. 하지만 당신 가문은 그 사실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정의로운 장남이 도둑질당한 기술자의 딸을 구하다가 장애인이 되었다는 건 그들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스캔들이었으니까. 수아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녀의 눈물은 땅에 닿기도 전에 투명한 보석이 되어 사라졌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기억을 조작하고 나를 세상에서 지워버렸어요. 병원에 실려간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치워버렸죠. 나는 그 추운 병실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다 홀로 죽어갔어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세 번째 반전이 내 온몸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유령이었다. 10년 전 내가 목숨을 걸고 구했던 그 소녀는 결국 가문의 잔인한 은폐 속에 죽음을 맞이했고 이제는 숲의 망령이 되어 나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나를 살린 거야? 내가 죽게 내버려뒀으면 당신의 복수는 완성되는 거잖아. 내 절규의 수아는 내 뺨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복수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그건 잊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잊고 당신 가문이 저지른 죄를 잊고 당신이 가졌던 그 숭고한 용기까지 잊어버린 채 괴물들 사이에서 죽어가는 것. 나는 그걸 참아 볼 수 없었어요. 그녀가 내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댔다. 여긴 죽음이 금지된 숲이자 기억이 봉인된 공간이에요. 당신이 현실로 돌아가려면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했죠? 그건 당신이 저지른 죄가 아니라 당신이 가졌던 그 선함을 다시 사랑하라는 뜻이었어요. 나를 통해 당신의 진짜 모습을 찾으라는. 나는 그녀를 안고 싶었지만 손이 허공을 가르는 듯한 기묘한 감각을 느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더 투명해지고 있었다. 수아, 이수아, 미안해요, 강진 씨. 당신의 다리를 돌려줄 수는 없지만 당신의 영혼만큼은 그 벼랑 끝에서 건져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숲의 바깥에서 당신의 가문이 이 숲을 찾아내려 하고 있어요. 오두막 밖에서 들려오던 평화로운 새소리가 멈췄다. 대신 숲의 경계를 찢는 기계음과 사나운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강준과 오여사가 보낸 추격자들이 마침내 이 신비로운 결계를 뚫기 시작한 것이다. 강진 씨, 이제 선택해야 해요. 여기서 나와 함께 영원히 죽지 않는 유령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가혹한 현실로 돌아가 그들의 죄를 당신의 손으로 심판할 것인지. 수아의 눈빛은 결연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는 듯 부서질 듯 힘을 주어 잡았다. 돌아갈 거야. 돌아가서 당신을 지워버린 그 세상을 부숴버릴 거야. 그리고 당신을 다시 찾아낼 거야. 유령이든 환상이든 상관없어. 내 선언과 동시에 숲 전체가 거대한 진동에 휩싸였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아름다웠던 꽃들은 일제히 시들어 검은 재가 되어 날리기 시작했다. 기다릴게요. 당신이 나를 구했던 그날처럼 이번엔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줄게요. 수아의 모습이 빈 무리가 되어 흩어졌다. 나는 다시금 밀려오는 하반신의 통증을 느꼈다. 지독하고 끔찍하며 선명한 현실의 통증.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강준의 비열한 목소리. 형, 거기 있어? 죽지도 못하고 끈질기게 살아있는 거야? 나는 흙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내 눈에는 이 숲의 정령이 준 서늘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나를 만나기 위해 그녀는 10년을 죽어 있었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나는 다리를 잃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줄 시간이었다.
천국 같았던 숲의 정적을 찢고 들어온 것은 날카로운 전기톱 소리와 굶주린 사냥개들의 울음소리였다. 아름답게 빛나던 비취색 하늘은 어느새 타오르는 유황불처럼 붉게 변해 있었고 발밑에 이끼들은 검게 타들어가며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수아의 형체가 흐릿해질수록 나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다. 감각 없는 다리 대신 양팔에 힘을 실어 땅을 박차고 기어갔다. 흙톱날이 심장을 긁는 것 같은 통증이 전신을 휘감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형, 거기 숨어 있는 거 다 알아. 죽지도 못하는 숲이라며?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고문해 줄 수도 있는데 안 그래? 강준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가까워졌다. 이윽고 오두막 앞마당을 가로질러 나타난 것은 방화복을 입은 사내들과 그들을 이끄는 내 동생 강준이었다. 그는 이 신성한 숲을 한낱 개발 구역쯤으로 여기는 듯 손에 든 화염 방사기를 가볍게 흔들며 나를 내려다보았다. 와, 진짜 살아있네. 벼랑에서 떨어졌는데 상처 하나 없다니. 소문이 사실이었어. 여기 정말 신기한 게 많네. 나는 이를 악물고 그를 노려보았다. 강준, 내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어디긴 내 상속 재산이지. 형이 여기서 죽어줘야 내 장부가 깨끗해지거든. 아, 그리고 저건 뭐야? 웬 홀로그램인가? 강준의 시선이 내 뒤에서 흐릿하게 빛나고 있는 수아에게 머물렀다. 수아는 상처 입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준은 기괴한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수아를 향해 화염 방사기의 주둥이를 돌렸다. 안 돼. 그만둬. 내가 비명을 지르며 강준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가볍게 발로 내 가슴팍을 걷어찼다. 마비된 몸이 뒤로 밀려나며 바닥을 굴렀다. 형, 정신 차려. 저건 사람이 아니야. 죽은 지 10년도 넘은 유령이라고. 아버지가 처리하라고 했던 그 쥐새끼 딸년이잖아.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있었네. 강준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진실이 숲의 공기를 더욱 차갑게 얼렸다. 그는 수아를 향해 불길을 뿜으려 했다. 그 순간 수아가 나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작별의 인사이자 마지막 기적의 신호였다. 강진 씨, 이제 당신의 차례예요. 수아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짐과 동시에 숲 전체가 거대한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땅이 뒤집히고 거대한 나무 뿌리들이 뱀처럼 솟구쳐 올라 강준의 일당을 덮쳤다. 화염 방사기에서 뿜어져 나온 불길은 수아에게 닿기도 전에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 되돌아갔다. 이게 뭐야? 으악! 사냥개들이 겁에 질려 도망치고 무장한 사내들이 나무 뿌리에 휘감겨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다. 수아의 흐릿한 형체에서 뿜어져 나온 눈부신 빛이 내 온몸을 감싸 안았다. 당신이 나를 구하기 위해 바쳤던 다리, 내가 잠시 빌렸을게요. 빛이 내 척추를 타고 내려와 마비된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강제로 깨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축복이라기보다 고문에 가까운 고통이었다. 끊어졌던 전선들이 강제로 이어질 때 발생하는 불꽃 같은 통증.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한 걸음. 지옥 같은 통증을 딛고 발바닥이 땅에 닿았다. 두 걸음. 10년 동안 죽어있던 근육들이 비명을 지르며 꿈틀거렸다. 강준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휠체어도 없이 벼랑에서 떨어진 형이 괴물 같은 기세로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으니까. 서지 마. 오지 말라고. 나는 강준의 멱살을 잡아채 그대로 나무에 처박았다. 강준, 내가 뺏어간 건 내 다리만이 아니었어. 내가 짓밟은 건 한 소녀의 인생이었고 내 영혼이었어. 내 목소리는
숲의 사자후와 섞여 지옥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듯한 무게감을 담고 있었다. 나는 강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속삭였다. 이 숲은 죄를 먹고 자란다고 했지. 내가 저지른 죄악들. 이제 이 숲이 전부 가져갈 거야. 수아의 빛이 절정에 달하며 숲 전체가 하얗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준과 그의 일당은 숲이 만들어낸 거대한 환영과 공포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들은 죽지 못하는 숲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의 환영에 시달리며 영원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될 터였다. 빛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수아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제 가요, 강진 씨. 현실의 문이 열렸어요. 수아, 같이 가야지. 당신을 여기 혼자 둘 수 없어. 나는 그녀를 꽉 안았다. 하지만 내 팔에 닿는 감촉은 차가운 바람뿐이었다. 그녀는 눈물 고인 눈으로 나를 밀어냈다. 나는 이미 10년 전에 멈춘 시간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흘러가야 해요. 가서 우리 아버지가 남긴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다리를 잃었어도 당신은 누구보다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수아의 몸이 수만 개의 나비가 되어 흩어졌다. 숲의 풍경이 급격히 일그러지며 현실의 차가운 빗줄기가 내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다시 그 벼랑 끝에 서 있었다. 폭우는 여전했고 멀리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내 다리는 다시 감각을 잃고 바닥에 엎드러져 있었지만 손안에는 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작은 금속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가스 폭발 사고의 진실이 담긴 아버지가 그토록 찾으려 했던 블랙박스 데이터 칩. 수아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숨겨두었던 마지막 증거였다. 나는 흙바닥을 짓씹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기다려, 수아. 내가 준 이 기적. 절대 헛되게 하지 않을게. 나는 빗속을 기어 벼랑 위로 올라오는 경찰들을 향해 손을 번쩍 들었다. 그것은 항복의 표시가 아니었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와 진실을 향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나를 만나기 위해 10년을 기다린 그녀에게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서막이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한 것은 코를 찌르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얀 천장이었다. 숲의 비취색 하늘도 수아의 따스한 체온도 없었다. 귓가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 대신 기계적인 심박동 소리와 차가운 에어컨 실외기 소리만이 가득했다. 나를 감시하는 붉은 CCTV의 눈등은 마치 죽은 자를 기다리는 까마귀처럼 번뜩였다. 일어났어? 끈질기네, 우리 장남. 그 높이에서 떨어지고도 숨줄이 붙어 있다니.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명품 잡지를 넘기던 오 여사가 나를 보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내 눈을 찔렀다. 경찰은 내가 투약한 성분이 너무 강해서 환각을 본 거라고 결론 내렸단다. 벼랑에서 떨어진 건 비자금 횡령이 두려워 시도한 자살 기도였고 다행히 나무에 걸려 살았다니 정말 하늘이 도운 천운이지 뭐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입을 여는 순간 내 입안에 남아있는 숲의 꽃향기가 현실의 탁한 공기에 섞여 사라질 것만 같았다. 나는 이불 속에서 오른손을 꽉 쥐었다. 손바닥을 파고드는 딱딱하고 차가운 금속 조각. 수아가 자신의 존재를 지워가며 내게 남긴 데이터 칩이었다. 환각이 아니었다. 그녀는 실제했고 나를 위해 자신의 기적을 내 몸 안에 심어두었다. 준이는 어디 있지? 내 목소리는 녹슬어버린 금속이 서로 부딪히는 듯한 쇳소리를 냈다. 오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준이는 그날 숲에서 실종됐어.
너를 찾으러 산속을 뒤지다 산사태를 만난 모양이야. 아직 구조대가 수색 중인데 이상하게 그 구역만 안개가 짙어서 드론조차 뜨질 못한다더구나. 너도 참 운이 좋지. 내 동생은 행방불명인데 너만 이렇게 멀쩡히 돌아왔으니. 나는 속으로 서늘한 비소를 흘렸다. 숲이 그를 삼킨 것이다. 그가 저지른 죄악의 무게만큼 숲은 그를 영원히 놓아주지 않을 터였다. 아마 그는 죽지도 못하는 그 숲에서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환상에 시달리며 영원 같은 고통을 맛보고 있으리라. 오 여사가 다가와 내 뺨을 손가락 끝으로 툭툭 쳤다.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감촉이었다. 강진아, 얌전히 있어라. 내 지부는 이미 실종된 준이의 권한을 내가 위임받아 승계 작업을 마쳤다. 넌 이제 정신질환으로 요양원에 가서 남은 평생을 보내면 돼. 그 다리로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기어다니는 것조차 힘들 텐데. 그녀가 구두 소리를 내며 방을 나간 뒤 나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허리 아래로는 여전히 감각이 없었다. 마치 내 몸이 아닌 남의 다리를 이어 붙여놓은 듯한 이물감뿐이었다. 하지만 오 여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녀가 내 뺨을 칠 때 나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진동을 느꼈다. 수아가 내 척추를 타고 흘려보냈던 그 푸른 빛의 여운. 나는 숨을 고르고 집중했다. 숲에서 그녀의 등에 엎여 호수를 바라보던 감각, 내 목을 감싸던 그녀의 가녀린 팔의 온도, 그리고 마지막 이별의 순간 그녀가 흘렸던 투명한 눈물을 떠올렸다. 그러자 기적처럼 마비된 허리 아래에서부터 아주 작은 전기가 통하는 듯한 통박이 느껴졌다. 오른발 끝이 아주 미세하게 1mm 정도 파르르 떨렸다. 살아있어, 수아. 당신이 내 안에 살아있어. 내 입술이 떨렸다. 현대의학으로는 영구적인 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였지만 내 몸 안에는 수아가 남긴 숲의 생명력이 맥동하고 있었다. 나는 밤마다 남몰래 다리의 감각을 깨우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그때마다 귓가에 수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강진 씨, 당신은 누구보다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일주일 뒤 나는 휠체어를 타고 선우그룹 본사 정문에 섰다.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쓴 나의 모습은 언론에 보도된 몰락한 황태자 그 자체였다. 로비에 진을 치고 있던 기자들이 나를 발견하자마자 플래시를 터뜨리며 달려들었다. 질문은 비수가 되어 날아왔다. 강진 전 대표님, 동생 강준 부사장의 실종이 본인의 복수극이라는 루머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나는 대답 대신 정면을 응시했다. 오 여사가 보낸 경호원들이 내 앞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나는 품 안에서 꺼낸 태블릿 PC를 중앙 로비의 거대한 전광판 시스템에 무선으로 연결했다. 순식간에 정적이 로비를 지배했다. 전광판에는 10년 전 가스 폭발 사고의 추악한 진실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가 직접 방화범에게 지시를 내리는 서늘한 목소리,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소녀를 차갑게 외면하며 도망치는 어린 강준의 모습. 기자들의 경악 섞인 함성이 천장을 때렸다. 이게 대체 뭡니까? 나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다. 나의 눈동자는 숲의 안개를 닮아 서늘한 광기를 머금고 있었다. 나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며 선언했다. 나는 다만 10년 동안 이 가문에 의해 지워졌던 한 사람의 진실을 찾으러 다녀왔을 뿐입니다. 그때 내 척추 끝에서부터 거대한 박동이 느껴졌다. 수아가 준 기적의 빛이 내 온몸을 관통했다. 나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고 온 힘을 다해 상체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불가능을 증명해냈다. 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두 발로 땅을 딛고 섰다. 전신이 덜덜 떨렸고 지독한 고통이 뼈를 깎는 듯 했지만 나는 쓰러지지 않았다. 수아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내 허리를 받쳐주고 있었다. 지금부터 선우그룹의 모든 비리를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멀리서 파랗게 질린 채 달려오는 오 여사를 향해 차갑게 덧붙였다.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에게 죽음보다 더한 지옥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똑똑히 보여주죠. 로비의 천장이 무너질 듯한 플래시 세례 속에서 나는 지팡이도 없이 당당하게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것은 복수를 향한 전진이자 숲에서 기다리고 있을 그녀에게 돌아가기 위한 필사적인 행진이었다. 공기 중에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달콤한 꽃향기가 스쳐 지나갔다. 포식자는 이제 침묵을 완전히 깨고 왕자를 탈환하기 위해 걷기 시작했다. 로비는 아수라장이었다. 쉴 새 없이 터지는 플래시 세례는 마치 전장의 포화 같았고 기자들의 질문 공세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공기를 갈랐다. 그 소란의 중심에서 나는 오직 한 사람, 파랗게 질린 채 나를 노려보는 오 여사만을 응시했다. 저건 조작이야. 당장 저 미친놈을 끌어내. 오 여사의 날카로운 비명이 로비의 대리석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명령에 주춤거리던 보안 요원들이 내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필요가 없었다. 내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근육과 뼈가 아니었다. 척추를 타고 흐르는 타는 듯한 통박과 함께 느껴지는 수아의 푸른 기적이었다. 요원들이 내 팔을 붙잡으려던 찰나 공기 중에 차가운 서리가 내리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들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뗐다. 마치 뜨거운 달굼지룡 쇠를 만진 듯 그들의 손등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선우그룹의 적통은 나다. 내 목소리는 낮고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사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수천 개의 바늘이 신경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몰려오고 있었다. 수아가 준 기적은 영원한 축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생명력을 깎아먹으며 타오르는 촛불과 같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강진, 내가 감히 여길 어디라고. 오 여사가 도끼 어린 눈으로 내 앞을 가로막았다. 나는 그녀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아버지가 죽였던 그 소녀, 이수아. 그녀가 당신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더군. 당신이 잠든 밤마다 그녀가 곁에 있을 거야. 오 여사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흔들렸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나는 그 틈을 타 로비를 가로질러 나갔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로비를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던 중 검은색 세단 세 대가 내 앞뒤를 가로막았다.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기자도 직원도 아니었다. 그들의 손에는 신문지에 감싼 충격기가 들려 있었다. 오 여사가 법보다 먼저 보낸 해결사들이었다. 다리가 불편한 분이라니 최대한 편하게 보내드려야겠지? 흉터가 가득한 사내가 비릿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나는 벽에 몸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숲의 힘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코끝에서 느껴지던 수아의 꽃향기가 소독약 냄새에 덮여 희미해져 갔다. 수아, 아직은 안 돼. 아직은 사내가 손을 높이 치켜든 순간이었다. 갑자기 주차장 전체에 짙은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다. 한여름의 도심 주차장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사내들은 당황하며 주위를 살폈다. 뭐야? 이 안개는
안개 너머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이고 가벼운 발소리. 그리고 그 안개를 가르고 나타난 것은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었다. 남의 집 정원에서 소란 피우는 놈들은 예법을 모르는 법이지. 노인의 손에는 숲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전정가위가 들려 있었다. 그는 순식간에 사내들 사이를 누비며 급소를 타격했다. 무장한 사내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나는 정신을 잃기 전 노인의 얼굴을 확인하려 애썼다. 수아의 오두막 사진에서 보았던 죽었다던 그녀의 아버지와 너무나 닮은 얼굴이었다. 강진 도련님, 이제 시작입니다. 노인의 목소리를 끝으로 나는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낡은 한옥방에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는 숲의 안개가 아닌 서울의 차가운 야경이 보였다. 그리고 내 발치에는 지팡이 하나가 놓여 있었다.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었다. 숲의 나무를 깎아 만든 듯 은은한 빛과 함께 꽃향기가 배어나오는 지팡이였다. 나는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일어섰다. 다리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지팡이를 잡은 손을 통해 누군가의 온기가 전해졌다. 그것은 수아가 나를 업어줄 때 느꼈던 그 따스함이었다. 탁자 위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선우의 성벽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성벽 뒤에 숨겨진 진짜 괴물을 조심하십시오. S. 수아의 이니셜일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일까? 그때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실종된 준이의 번호였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동생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아주 깊고 음산한 마치 숲속 동굴에서 들려오는 듯한 비인간적인 웃음소리였다. 형, 나 여기 정말 좋아. 죽지 않아도 되거든. 근데 형이 없으니까 심심해. 곧 데리러 갈게. 강준이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숲이 삼켜버린 괴물이 현실의 벽을 뚫고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지팡이를 꽉 쥐었다. 복수는 이제 단순한 기업 전쟁이 아니었다. 현실과 환상, 삶과 죽음이 뒤섞인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나는 다시 뛰어들어야만 했다. 성벽은 무너졌고 그 너머에서 진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의 웃음소리가 끊긴 뒤에도 한참 동안 나는 미동도 할 수 없었다.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이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끔찍하게 느껴졌다. 숲이 삼켜버린 강준이 현실의 통신망을 타고 내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은 이 싸움이 더 이상 인간의 상식 안에 있지 않음을 선포하고 있었다. 정신 차리게. 그놈은 자네 동생의 껍데기를 쓴 숲의 갈망일 뿐이야. 방문을 열고 들어온 노인의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주차장에서 나를 구해주었던 그 노인이었다.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키자 노인은 말없이 차 한 잔을 내밀었다. 차에선 숲에서 맡았던 것과 같은 은은한 향기가 났다. 어르신, 누구십니까? 수아의 오두막에서 보았던 사진 속에 그분 맞죠? 이수아의 아버지, 이상훈 씨. 노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죽은 줄 알았겠지. 가문에서는 그렇게 처리했을 테니까. 하지만 숲은 나를 죽이는 대신 가두었네. 수아가 자신의 영혼을 태워 자네를 살리는 동안 나는 그 숲의 뿌리 끝에서 진실을 지키며 버텼지. 자네가 현실로 돌아오는 문을 열었을 때 나 역시 그 틈을 타 빠져나올 수 있었다네. 이상훈의 눈동자엔 딸을 잃은 아버지의 찢어지는 고통과 선우 가문을 향한 서늘한 증오가 공존하고 있었다. S의 정체는 바로 그였다. 그는 강진의 아버지가 훔쳐간 설계도의 원작자이자
이 모든 비극의 산증인이었다. 강주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목소리는 분명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숲은 죄를 먹고 자라지만 그 죄가 너무 깊은 자는 숲 자체가 되어버리지. 강주는 숲의 규칙을 어기고 자네를 죽이려 불을 질렀네. 숲은 그 대가로 그의 인간성을 앗아갔고 이제 그는 현실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자네를 쫓고 있어. 그는 자네 몸 안에 깃든 수아의 기적을 탐내고 있네. 그것만이 그를 다시 온전한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때였다. 한옥의 마당에 깔린 어둠이 기괴하게 일렁이기 시작했다. 분명 바람 한 점 없는 밤인데 마당의 대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다. 시커먼 안개가 문틈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 안개 속에서 지독하게 비릿한 흙냄새가 났다. 쾅! 닫혀있던 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그림자 하나가 안개를 뚫고 나타났다. 그것은 강준이었지만 더 이상 내가 알던 동생이 아니었다. 그의 피부는 썩은 나무 껍질처럼 검게 변해 있었고 눈동자는 숲의 심연을 닮은 기괴한 보라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비정상적으로 길어진 팔다리는 마치 거미처럼 기어다니며 방 안의 가구들을 부수었다. 형, 왔어. 내 다리 돌려줘. 강준의 목소리는 수만 마리의 벌레가 윙윙거리는 듯한 불쾌한 소리를 내며 고막을 긁었다. 그는 순식간에 내 코앞까지 달려들어 내 목을 움켜쥐었다. 흑! 그의 손이 닿는 순간 숲에서 느꼈던 것보다 수만 배는 강한 통증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내 안에 깃든 수아의 기운이 침입자를 향해 거세게 저항하며 빛을 뿜었지만 강주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그 빛을 삼키려 들었다. 이거야. 이 따뜻한 거. 이게 있으면 나도 다시 살 수 있어. 강준. 정신 차려. 넌 이미 괴물이 됐어. 나는 필사적으로 발치에 놓인 수아의 지팡이를 더듬었다. 손가락 끝에 지팡이의 매끄러운 감촉이 닿는 순간 나는 온 힘을 다해 그것을 강준의 가슴에 칙! 황산을 부은 듯한 소리와 함께 강준의 가슴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지팡이 끝에 달린 붉은 수선화 문양이 숲의 사자우처럼 포효하며 눈부신 빛을 발산했다. 자네 몸을 태워야 하네, 강진. 이상훈이 외쳤다. 그놈을 물리치려면 자네가 가진 수아의 흔적을 폭발시켜야 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네 다리는 다시 영원히 마비될 걸세. 나는 강준의 기괴한 눈동자를 보았다. 저 괴물이 현실로 풀려난다면 선우 그룹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숲의 아기로 물들 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아가 나를 살리기 위해 바친 그 숭고한 기적이 저런 괴물에게 먹히게 둘 수는 없었다. 상관없습니다. 이미 나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다리를 잃었으니까. 나는 지팡이를 짚고 당당하게 일어섰다. 내 몸 안의 모든 신경세포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내 가슴 속에서 잠들어 있던 수아의 마지막 기도가 거대한 빛의 기둥이 되어 폭발했다. 아! 강준의 비명과 함께 안개가 걷히고 어둠이 찢어졌다. 빛의 소용돌이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나는 그 속에서 웃고 있는 수아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슬픈 듯 하지만 대견한 듯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빛이 사그라들었을 때 강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바닥에 타다 남은 검은 재만이 그가 이곳에 있었음을 증명했다. 나는 다시 바닥으로 쓰러졌다. 다리의 감각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수아가 준 기적을 강준을 막는데 모두 쏟아부은 대가였다. 잘했네. 이제야 이 지독한 업보가 끝나는구먼. 이상훈이 다가와
내 어깨를 다독였다. 그의 손엔 내가 폭로했던 데이터 칩보다 더 결정적인 선우그룹의 모든 비리가 담긴 원본 설계도와 장부가 들려 있었다. 나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창밖의 새벽 하늘을 보았다. 이제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나는 수아가 지켜준 이 생명으로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려 했던 정의를 완성할 준비가 되었다. 성벽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 그 폐허 위에 진실의 꽃을 피울 시간이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다. 기적을 다 써버린 지금 나는 다시는 그녀를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수아, 들려? 이제 다 끝났어. 내 혼잣말에 대답하듯 지팡이 끝에서 마른 꽃잎 하나가 떨어져 내 뺨에 닿았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따뜻한 작별의 입맞춤이었다. 법정을 빠져나오는 내 뒤로 수만 개의 플래시가 터졌지만 내 귀에는 오직 정적만이 가득했다. 오 여사는 포승줄에 묶인 채 비명을 질렀고 선우그룹의 성벽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아버지의 비뚤어진 욕망이 만든 10년의 어둠이 걷히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승리의 도취감 같은 건 없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내 다리를 지탱하던 그 뜨겁고 눈부신 박동이 서서히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괴물이 된 강준을 막기 위해 내 몸 안의 기적을 모두 쏟아부은 대가였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휠체어를 밀고 다가오는 이상훈 씨의 눈에 슬픔이 서렸다. 나는 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았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보다 내 안에서 수아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다는 상실감이 더 뼈아프게 다가왔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나는 모든 명예와 권력을 뒤로하고 다시 그 벼랑 끝을 찾았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과는 달리 오늘의 벼랑은 믿기 힘들 정도로 평온했다. 붉게 물든 노을이 바다 위로 부서지고 있었고 숲의 입구는 안개 대신 따스한 금빛 햇살로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직감했다. 이 평화가 곧 이별의 시작임을. 수아, 휠체어에서 내려와 흙바닥을 짚고 기어갔다. 숲의 경계에 도달하자 신기루처럼 흐릿해진 수아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몸은 이제 반대편의 풍경이 비칠 정도로 투명해져 있었다. 그녀가 지탱해온 10년의 시간이 그리고 내가 바친 기적의 불꽃이 이제 마지막 심지를 태우고 있었다. 강진 씨, 왔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바람 소리보다 가늘었다. 나는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다. 재벌가 장남으로 태어나 한 번도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내가 아이처럼 어깨를 들먹이며 오열했다. 미안해. 기적을 지키지 못했어. 당신을 계속 내 곁에 두지 못했어. 다시 걸을 수 없어도 좋으니 제발 떠나지 마. 수아가 천천히 다가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닿는 듯 마는 듯한 그 서늘한 감촉이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아니요, 강진 씨. 당신은 기적을 아주 잘 썼어요. 나를 괴물로부터 지켜줬고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줬잖아요. 무엇보다 당신이 다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녀의 몸이 수만 개의 빛나는 꽃가루가 되어 조금씩 공중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숲의 나무들도 그 신비로웠던 오두막도 빛의 소용돌이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다. 이제 나는 가야 해요. 내가 멈춰 세웠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나는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수아, 가지 마. 내가 다시 그 벼랑으로 떨어질게. 다시 숲으로 가서 당신이랑 살게. 안 돼요.
그녀가 내 입술 위에 자신의 손가락을 갖다 댔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 나는 10년을 기다렸고 당신을 보내주기 위해 나는 이 기적을 닫는 거예요. 강진 씨, 약속해요. 이제는 내 등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로 세상을 마주하겠다고. 다리가 없어도 당신은 누구보다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빛의 파편들이 그녀의 눈가에서 보석처럼 떨어졌다. 수아는 마지막 온 힘을 다해 나를 끌어안았다. 보이지 않는 품 안에서 나는 그녀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이별의 슬픔이 아니라 다음 생을 기약하는 강인한 약속이었다. 사랑해요, 강진 씨. 당신을 구하려던 그 불길 속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당신을 원망한 적 없어요. 그 말을 끝으로 거대한 빛이 폭발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부신 백색의 세계가 나를 덮쳤고 나는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숲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곳엔 그저 평범한 잡초와 바위가 가득한 황량한 벼락만이 남아 있었다. 내 손안에는 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나무 지팡이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지팡이를 꽉 쥐고 휠체어에 몸을 실었다. 다리의 감각은 완전히 사라졌고 다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안다. 하지만 내 가슴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조각, 즉 삶에 대한 의지가 내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잘 가, 수아. 그리고 고마워. 나는 노을을 등지고 벼랑을 떠났다. 휠체어를 미는 내 팔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나를 만나기 위해 다리를 잃은 소년과 그를 살리기 위해 10년을 기다린 소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수아가 남긴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1년 뒤 선우그룹의 아침은 여느 때보다 활기찼다. 한때 부패와 음모의 상징이었던 성벽은 무너졌고 그 폐허 위에는 투명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다. 사람들은 이제 선우그룹을 기적을 만드는 기업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휠체어 없이 낡은 나무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당당히 걷는 젊은 회장 강진이 있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수아가 떠난 뒤 기적은 멈췄고 신경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 뼈를 깎는 재활 훈련을 견디며 그는 자신의 의지로 땅을 딛는 법을 다시 배웠다. 수아가 남긴 당신의 의지로 세상을 마주하라는 마지막 속삭임이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근육이었다. 회장님, 신입사원 최종 면접 시간입니다. 비서의 안내에 강진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창밖으로는 1년 전 그 벼랑 끝에서 보았던 것과 닮은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가슴 포켓에 꽂힌 말린 꽃송이를 한번 어루만진 뒤 면접실로 향했다. 면접실의 분위기는 엄숙했다. 강진은 중앙석에 앉아 지원자들의 서류를 하나씩 넘겼다. 화려한 스펙과 거창한 포부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없었다. 그때 마지막 지원자의 서류를 넘기던 그의 손이 경직됐다. 성명 이수아. 기술기획팀. 심장이 기괴한 박동을 내며 요동쳤다. 이름만이 아니었다. 증명사진 속의 얼굴은 숲에서 보았던 그 몽환적인 눈동자, 그 맑은 미소 그대로였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떨리는 숨을 들이켜며 문을 응시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들어왔다. 면접실 내부에 아주 미세하지만 아찔할 정도로 달콤한 꽃향기가 감돌았다. 강진은 숨이 막히는 듯한 착각에 지팡이를 꽉 쥐었다.
눈앞에 선 여자는 숲의 환영이 아니었다. 햇살 아래 살아 숨쉬는 실제하는 존재였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이수아입니다. 목소리마저 똑같았다. 강진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 그녀가 고개를 숙여 인사할 때 셔츠깃 사이로 살짝 드러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불길 속에서 소년이 소녀를 감싸 안았을 때 남겨진 희미한 화상 흉터였다. 강진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숲의 신령이 준 보상이었을까? 아니면 운명이 꼬아놓은 또 다른 기적이었을까? 그녀는 유령이 되어 그를 지켰던 기억을 잃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그날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수아 씨. 강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수아는 맑은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예의 바른 시선이었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원인 모를 그리움이 일렁이고 있었다. 우리가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나요? 강진의 물음에 수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하지만 회장님을 뵙는 순간 아주 깊은 숲속에서 아주 따뜻한 등에 엎여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강진은 깨달았다. 숲의 기적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숲은 사라졌지만 그 숲이 품었던 사랑은 현실이라는 거대한 대지 위에 다시 꽃을 피운 것이었다. 강진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렸지만 그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다. 기다렸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좋았을 만큼. 수아의 눈에서 이유 모를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녀는 다가오는 강진을 향해 손을 뻗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면접실의 차가운 공기는 사라지고 온 세상이 숲의 따스한 봄빛으로 물들었다. 나를 만나기 위해 다리를 잃은 소년과 그를 만나기 위해 현실로 돌아온 소녀. 이제 두 사람의 기적은 전설이 아닌 찬란한 현실이 되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죽음이 금지된 벼랑 끝 당신을 만나기 위해 나는 다리를 잃었다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순간에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결국 누군가를 향한 숭고한 사랑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강진과 수아의 기적 같은 재회가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꽃향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기적의 순간은 언제인가요? 완벽한 해피엔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따뜻한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